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직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수백 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퍼부었고 그중 일부는 예루살렘 한복판을 강타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거리 곳곳은 혼란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구조대조차 도착하지 못한 그 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들이 조용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소방대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무너진 도시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켰고 혼돈에 빠진 예루살렘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잔해를 걷어냈고 누군가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극한의 현장,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들이 묵묵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향했던 걸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한국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범해 보였던 그들의 작은 실천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적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몰랐던 숨겨진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잔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7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다사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한인회와 함께 지역 의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이방의 땅에서 저만의 일상을 만들며 조심스럽게 삶의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득한 간판들, 강렬한 햇살,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불씨들까지. 한국에서는 TV 뉴스나 신문 기사 속 이야기로만 접하던 현실이 이곳에서는 매일 숨 쉬는 공기와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도시의 모순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며 조금씩 정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도시입니다. 기도하는 유대인, 사원에 들락거리는 이슬람 신자들, 순례 온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 하지만 이 조용한 일상 속엔 늘 팽팽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종교적 이견, 그리고 끝나지 않는 민족 간의 대립이 언제든지 불꽃으로 튀어오를 수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마치 고요한 지뢰밭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갑니다. 저 역시 병원과 봉사활동을 오가며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애써왔습니다. 삶은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긴장의 끈이 실제 위기로 터졌습니다. 어젯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을 정밀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자위권 차원의 선제 대응이라고 발표했지만 중동 전역은 곧바로 술렁였습니다. CNN과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예측하며 제2의 중동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시민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늘 그렇듯 무덤덤하게 시장을 오가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마치 그런 일은 저 멀리 남의 나라 일인 양 조용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에선 긴장고조라는 표현을 반복했지만 병원 근무 일정과 봉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그저 또 한 번 지나가는 정치적 소용돌이라 여기며 무심코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처럼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TV 뉴스를 켜고 있었죠. 뉴스 자막에 적힌 글귀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역에 탄도미사일 수백 기 발사, 다수 도시 타격 확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자동적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잠시 정신을 잃은 듯한 공백 후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흘러들어온 것은 먼지와 함께 밀려든 검은 연기였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어.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을 때 이미 창문 밖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굉음이 한 번 더 터졌고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비상 연락망도 무용지물이었고 긴급 구조팀의 출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죠. 숨이 가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응급 키트를 가방에 집어넣고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한 뒤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 누군가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 큰 길로 나왔을 때 이미 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하늘 아래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구조대도 경찰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이하빈 집사님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계셨고 병원 통역을 도와주던 박재희 씨가 부상자들을 피난 경로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그렇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한인들이 먼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조용한 방패가 그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리로 나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했고 그 자리에 한국계 이민자들이 있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급 간호사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지만 사실 그 순간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건 단순한 직업의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온 지난 몇 년의 시간, 매주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던 그 조용한 끈이 제 발을 거리로 내몰았던 겁니다. 먼저 보인 사람은 이하빈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빈 집사님은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함께 해오던 분으로 예전에 건축 몫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신 지는 15년이 넘었고 한국에서 몫으로 일하던 시절 IMF 이후 사업이 기울며 이곳으로 건너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시고 말씀이 적지만 행동은 언제나 신중하고 묵직했습니다. 하빈 집사님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맨손으로 걷어내고 계셨습니다. 양손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무릎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빈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안에 갇힌 사람 있어. 어른 하나, 아이 하나. 그 짧은 대답에 그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상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응급 처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젊은 여성의 출혈을 막기 위해 티셔츠를 찢어 지혈대를 만들고 고통에 몸을 떠는 노인에게 심호흡을 유도하며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조금 뒤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수잔 누나. 돌아보니 박재희 씨였습니다. 제이는 29살의 한국계 이민 2세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입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통역병으로 복무했으며 히브리어와 한국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한인의 봉사활동 때 종종 병원에서 저를 도와 통역을 해주던 인연으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아랍계 가족이 갇혀 있어요. 길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내가 안내하고 올게요. 조심해요. 제이 씨, 혹시 구조 통로 생기면 알려줘요. 지금 긴급 환자 10명 넘어가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셋은 구조 현장의 중심축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빈 집사님은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위험 구간을 확인하며 안전한 구조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제이는 현지 지리를 잘 아는 덕분에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안내했고 저는 응급 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안정시키며 병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 9시쯤 가스 냄새가 심하게 퍼진 구역에서 한 여성이 아이가 안에 있어요. 내 딸 좀 구해주세요. 라고 오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서려 했을 때 하빈 집사님이 잠시 그 여성을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입을 감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연기 사이로 아이를 안고 나오는 하빈 집사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장면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깨에 자네가 떨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에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제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군 시절 쓰던 무전기 스타일의 소형 통신기를 꺼내 구조대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구조대가 어느 방향에서 진입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현장을 지휘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믿고 맡았고 그 믿음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이웃들도 곧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던 유대계, 아랍계 주민들이 제2의 통역과 안내로 구조 활동에 동참했고 하빈 집사님의 단호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 누군가는 자네를 치우고 누군가는 부상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순히 구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복원하고 혼란 속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오래된 신뢰와 봉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순간 우리는 왜 이곳에 살아야 했는지 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구조 활동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나자 도시의 하늘은 아직도 연기로 가득했고 시가지는 여전히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셋, 저와 하빈 집사님, 제이 씨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의 응급약품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물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저희를 의지하고 있었고 각 구역마다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 자네를 치우고 피난을 도왔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식수를 나누고 한인마트 사장님이 쌀죽을 끓여 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마치 한국에서 보던 풍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구조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한 무리의 유대계 주민들이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폭격 유도한 거야. 카메라로 좌표 찍은 거 봤어. 누군가가 현장에서 제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그는 군 출신이야. 외부에서 온 정보원이라고 했어.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활동에 함께했던 일부 사람들이 움찔하며 발걸음을 멈췄고 저희를 돕던 몇몇 아랍계 주민들조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이는 당황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이스라엘 군 복무도 마쳤고 여기서 태어났어요. 저 이 동네 사람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폭격이 반복되면서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외모로만 봤을 때 우리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오해와 분노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빈 집사님이 나섰습니다. 우리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걸 유도해요? 제 손 보세요. 피투성이입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잔해를 걷어낸 상처가 가득했고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고조된 군중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할렐 바론 여사의 등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전에 저희가 구조했던 유대계 할머니였습니다. 무너진 상가 아래 깔려있던 그녀를 하빈 집사님이 꺼냈고 제가 응급처치를 하며 계속 의식을 붙잡고 있던 분이었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다가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한 건 낯선 얼굴을 한 이웃들이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이 손 피투성이인 이 손이 나를 잡아 끌어줬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서 자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해는 천천히 풀렸고 한 유대계 남성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누구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덕분에 제 아내가 무사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저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1명, 2명, 아랍계 청년은 저희를 위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이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느껴왔던 외부인이라는 감각이 처음으로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넘어서 단순한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봐요. 제이는 얇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빈 집사님은 말없이 구조 현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쯤 마침내 이스라엘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질서가 잡혀 있어서 진입이 쉬웠어요. 그들의 말은 명백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들이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었고 덕분에 더 큰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공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도 우리의 공동체이니까요.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도시는 복구 중이었고 거리 곳곳에는 미사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서 아이들이 다시 공을 차고 어르신들은 파라솔 밑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희 한인 공동체는 그 사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대단한 훈장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작은 골목들, 시장의 가게 주인들, 병원 대기실의 간호사들, 그리고 각지의 피난소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 한국계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대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저는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며 그날의 일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상가에서 구조했던 할렐 바론 여사님은 회복 중이셨고 저희 병동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그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오늘 할렐 여사님이 편지를 주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손글씨였습니다. 수잔, 당신의 손이 내 생명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그 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꽉 담은 입술을 떼지 못하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연기, 비명, 떨리던 손, 그리고 구조 후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짧은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하빈 집사님, 제이 씨,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한인회 건물 옥상에서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제이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해요. 예전엔 절 경계하던 사람들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병원에서도 유대계 보호자가 다가와 고맙다고 손을 잡더라고요. 이젠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빈 집사님은 묵묵히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살아야 돼. 괜히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 조용히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그 말이 어쩐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청에서 열린 감사 행사에는 전 세계 구조팀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셋은 초청을 받았지만 공식석상에 서기보단 한 걸음 뒤에서 행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렐 여사님이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 앞에 서서 저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을 구한 이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손의 감촉과 숨결은 평생 기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방패였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휩싸일 때 말없이 우리를 지켜준 이웃들. 그들의 조용한 용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인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 먼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우리 안에 깃든 공동체 정신과 책임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 정신이 때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이란과의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긴장은 늘 도사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손을 내밀고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삶의 한순간에서 조용한 방패가 되어줄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신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들이 또 다른 감동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